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그때는 기생들이 자기네들의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 보이싱을 하는 거죠. 소리를 내기. 그래서 자기 잡지를 만들어야 장한이다가. 근데 폐간이 되긴 하지만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강목주가 그랬습니다. 얘기 못 썼어요. 아니 권본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인가요? 아니면 그 기관인가요? 집단이고 단체죠. 기관에서. 사적 집단이죠. 조합 같은 거. 기생조합. 근데 이제 1910년대 아까 극장 얘기도 했는데 남성 명창 그리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 이제 점점점 이제 밀려나면서 그때부터 극장에서 판소리를 할 때도 아주 어린 기생들을 데려다가 몇 달간 수업을 시키고 장안사, 단성사 이런 데서 소리를 하면서 이제 많은 흥행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섰던 그 기생 그리고 개환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극장에 서서 소리를 했는데 몇 달간 수업받고 그 소리가 사실은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소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어리고 예쁜 기생들이 나와서 그 무대에서 있는 걸 누구나 양반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본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극장에 가서 누구나 평등하게 기생의 공연을 본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판소리를 소비하는 그 소비층들이 이제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됐다고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판소리 질적 측면에서는 당시 굉장히 여러 그 곤란한 지경을 또 겪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목주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시절을 딱 지나고 나서 김소희, 박목주, 박초월 이런 선생님들이 예술가로 크게 성장하시고 또 본인들의 그 권익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악학교도 세우시고 또 제자들도 많이 양성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2년대 이후의 소리는 오히려 이런 여성 판소리 명창들 때문에 영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여러 가지 그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큰 역할을 했던 소리꾼을 성장시킨 어떤 계기도 됐다.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그 광대 집단이라고 하는 전근대 이 광대 집단은 남성 중심의 집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광대 집단을 그 기반하고 있는 제도는 전근대의 제도라는 거죠. 신분에 입각해서 여성은
이제 무속인이 되고 국내 무당 단골이 되고 남성들은 이제 쌍둥이 관계가 되는 게 이제 정근대의 시스템이었다면은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 신분 차별 제지가 1894년에 가로개혁을 다 해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남성 왕대들은 사실은 자기의 안정적인 어떤 제도적 기반을 사실 잃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1908년부터 시작된 근대 기생제도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점점 발전하면서 그 강화하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안정된 여성들이 그 불안정한 남성들을 사실상 제도적으로 먹여 살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건번의 선생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전부는 프리마돈나는 30년대가 되면 여성인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여성들 그러니까 1905, 6년만 해도 동기 정도밖에 안 되는 갓 한 6개월 되었던 여성들이 1930년에 되면 이제 명창의 반열에 들어오고 그리고 근대에 여류라는 명창은 여류라는 그 사회적 타이틀은 근대 공부를 한 여성들한테만 나혜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대단한 여성들한테는 여류를 붙여줬는데 그 판소리 그 여성 박록주, 김초월 저기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류라는 1930년부터 여류라는 그 이름을 붙여줘요. 예, 여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녀들을 호명하면서 그녀들의 이제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정원연구소에 이사를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조선성에 수많은 남성들은 사실은 갖고 있는 게 예술의 재능밖에 없었지만 그 여성들은 그 명성과 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박정원에 내가 자꾸 이쪽에 그 집을 제시하고 뭐 여기 대전에 그 김록주 사셨잖아요. 김초양 네. 선생 다들 기초하면 부자잖아요. 대단했죠. 예. 예, 그래서 그 여성들의 부가 남성들의 예술인까지 나눠지는 거였어요, 사실. 그랬는데 여전히 이제 지금과 같으면은 그게 이제 그 성간의 격차로 이어졌을 때는 그래도 일반 사회 내에서는 여전히 이제 남성의 우위 사회였으니까 꼭 그 명배우 김진희도 자기가 이런 생활 했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남자가 필요 없다 이랬던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남들 보기에 내가 이상해 보일까봐 일단 결혼을 한다. 그런 시대였잖아요. 네, 60년대, 네. 70년대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미 30년대 가서는 예술가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술을 기반으로 이제 자산을 이룬 여성들이 사실은 절대다수의 남성 음악가, 그것도 나이든 한 세대 위에 음악가들을 사실은 품었다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근대화가 되면서 여성들의 음악인이든 예술인이 독립적으로 이제 존중받는 시기가 온 거로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대가 되기 전에는 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독립적인 그런 명사가 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1930년대가 되면 이제 그 여성의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공능에 의해서 여성의 음악가가 평가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 30년대가 되면. 그러니까 그 여담으로 이제 또 살짝 분위기 깨는 말씀드리면 이동백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그 옛날 조선일보 매일신보 이런 데 기사 보면 그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70대가 됐을 때 1930년대 원각사 같은 무대에 서가지고 소리를 하면 그 좌중에서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거죠. 그 노객이 평생을 소리를 연마해서 하는 그 공력진 소리를 하는데 좌중이 별로 썰렁해. 그런데 금방 얘기에 나온 그 20대의 파릇파릇한 여류들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하면 그 소리가 정말 개미가 하는 소리 같은데도 좌석에서 눈을 번쩍 뜨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일갈한다 할까? 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여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세상에서 대중적인 어떤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자초했던 또는 예세가 침범했던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초래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통이 쇠퇴하는 시절에 그 전통의 명맥을 대신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도 품어내는 역할 했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거기다가 금방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거 하면 폐가망신한다. 그래서 못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실제로 그 여성 명창들 김소희 선생님이나 그때 이제 그 여성으로서는 가장 거두었던 박목주 선생 이런 분들이 그 순천의 김종 그 거부에 의해서 저 집을 이사를 하는데 연구에 집도 정보부 있었는데 집을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연구에 만들 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성들 능력 없는 남성들을 걷어들였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아니 여성 북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렇지, 차원에서 그러네. 보면 여성 북극도 그 이전의 창극단에서 여성들이 차별받고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거에 우리가 도저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자들끼리 뭉치자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박목주 선생이 규합해서 시작하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런 맥락이 있었어. 네, 그런 맥락이 누가 그런 있어요. 얘기하길래 그런 무슨 성차별적인 생각을 그때 했을까? 제가 처음에. 아닙니다. 그 그때도 선생은 그 의미했어요. 근현대를 넘어서는 가장 걸출한 그 인물이에요. 남성 여성을 통틀어서. 왜냐하면 집단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고 여성을 넘어서서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박목주 선생은 그냥 뭐 이렇게 요리 영상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에 아니고 정말 네. 이 대통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그래요. 전통학을 리드했던. 아니 박목주 선생이 진짜로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술계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규합하고 있었던 그럼요. 네. 그런 분이시군요. 본인 자체가 지도력이 있는 여성이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리 자체도 예가를 잃었고 그런 상황이라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지도력으로나 아니면 재력 박목주가 노래 한 번 부르면 킹콩 영화가 하나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재력으로 결코 못할 게 그렇게 없는 봤어요. 예,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 여성도 시작되고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박목주 선생님의 그 영향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성형연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은 뭘 해버렸죠? 나머지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니까 다 찢어져서 딴 데가 있었고 뭐 개인으로 조금씩 활동하는 거였는데 어떤 단체를 이루고 전체적인 지도력과 어떤 그 집단의 힘을 보여준 거는 박목주 선생님이었어요. 여성국뿐만이 아니라 예, 판소리 판소리 보존회도 박목주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도 네. 그 이사해가지고 뭐를 만들고 하신 것들이 상당히 그 역할을 또 하나 더 학교라든지 하시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그때 해방 이후에도 굉장히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이 건설된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전후복구 문제도 있었고 군대화의 문제도 있었고 이랬을 때 그 전통력 획선자는 오히려 일제시대보다 일자리가 더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계속 식객처럼 먹여 살린 사람이 박목주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돈 벌어서 시골에서 음악한다고 오면 그 집에서 그냥 그 유명한 고수 김명한 선생도 거기서 이제 식객노릇 하다가 말씀 잘못해서 쫓겨난 거죠. 그 시대의 명창 그 조성현 명창 그 20대 그 올라와서 반짝시킨 게 바로 박목주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양호만이 삼고 양호를 삼았다고. 근데 와 박목주 선생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한번 한날 날 잡아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박목주 그러면 그 참 말년에 흥보가 높는 걸 보면 남성들보다 더 억세고 아주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그 소리 그것만 듣고 대단하구나 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밑에서 쩔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사회적인 활동이나 그 음악계에서의 위상이 그 이상 훨씬 더 컸던 거라는 걸 알게 그리고 됩니다. 박목주는 소리도 박기용 선생님한테 처음 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네, 여기 박기용 박기용이 저기 저 정춘풍 박기용 이렇게 내려오는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도 사실은 중고제 영향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갔다가 무조건 집어넣어. 근데 유승정 중고제 굉장히 그 박목주 선생님은 그 소리가 말년 흥보가 소리는 아주 위압적이에요. 네, 저는 굉장히 걱정으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가 이제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번이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돈이 오가는 왜냐면 그들이 다 돈을 버는 여성들이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 버는 거의 일부는 조합에다 이제 놓잖아요. 그럼 그 돈이 쌓이면은 이제
일정한 기금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 금융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은 이제 일제가 더 이상 이제 그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저 영업을, 저 꿀 같은 영업을 맡길 수 없겠다 싶어서 그걸 뺏고 싶어서 경찰을 동원해서 공범 통폐합을 하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유서가 깊은 그 장학원의 여성들이 했다는 한정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기생들은 사실은 평양이지만 서울에 뿌리가 깊어요. 서울에 이제 일찍부터 평양기생들이 와서 코드돼가고 뭐 노드돼가고 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어느 만큼 그 기반들이 좀 남아있는데 남도에서 올라온 한남공보들은 굉장히 이 뿌리가 좀 흔들렸던 거죠. 서울에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경찰이 이제 그 한남공번을 쳐요. 그리고 한남공번을 없애버리고 나중에 중동공번을 통폐합을 하는데 그때 이제 광역지가 거기에 이제 이미 그때 거물이었어요. 방목주를 어떻게든지 방목주가 저항을 했겠죠. 그러니까 방목주를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 그 마약사 보면 그게 최초인 것 같아요. 아, 마약사 아, 걸렸죠? 네, 편으로 맞아요. 그 여성들을 전부 다 이제 그 경찰이 잡아가요. 그러면서 한남공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통폐합해버리고. 아, 그 사건으로 한남공번이 네, 없어진 네. 거예요? 아, 저는 마약으로 지금이나 그때나 그러니까 지금하고 너무 똑같아요.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계나 재계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 이권을 노리는 자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승만이 돈을 덜 바쳤던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제는 그 산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이 쌓여져 있으면 고리대금업을 몰래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어떤 금융업을 할 수가 있는 대부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박수 건번이라는 게 맞아요. 돈을 가지고 굴려서 이렇게 하는 거를 여성들이 알뜰하게 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때 제가 그때 그 황희도 기생하셨던 분을 예전에 이제 인터뷰했었는데 그분도 이렇게 만졌던 전성기 때 만졌던 돈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피카디리 극장이 만들어진 전에 네. 그 건물에 뭔가를 관련하고 계셨다고 그때 그랬으니까 굉장히 그 여성들이 이제 일찍부터 어쨌거나 돈을 벌러 그 전문적인 직업으로 그런 그 나선 분들인데 그 중에 굉장히 어떤 그 재부에 대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돌릴 수 있었겠죠. 자,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새로운 사실을 기생이 우리나라 예술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일제에 대항해서 우리나라의 그 자부심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하는 정황과 네. 그리고 이게 그 해방 이후에도 이런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히나 그 해방 이후에 남성들이 허당이었다. 20세기는 내내 아, 허당이었지 근데 요즘 젊은 않나. 남자 음악가들은 안 가요. 굉장히 합니다. 이분 빼고 이분도 허당. 역시 허당이었다. 예, 하여간 그 오늘 그 교수님 통해서 그 기생들뿐만 아니라 그 공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 사회 변화에 따른 공연 환경의 변화. 그 속에서 이제 공연자들의 삶들이 막 변해가는 거. 근데 그때 그 우리가 정말 뜻하지 않게 내세의 영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 거기서 어떻게 보면 여류 예술가들이 그 역으로 그 오염을 딛고 일어서가지고 예술과 생활을 이끌어 나갔던 그런 상황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진짜 말문이 좀 막혀요. 아니 그래도 그 저기 뭐야 1916년까지는 그 남성들도 새로운 이제 그 음악가들이 이 발굴이 되고 왜냐면 그때까지는 조선 자본에 의한 극장이 건재했으니까. 근데 그 일본은 극장을 먹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는 콘텐츠가 핵심인데 그거를 일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극장을 전부 다 각종 위생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해요. 그 경찰한테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해서 다 문을 닫게 하고 그 자리에 극장을 짓는 거예요.
활동사진, 국제판문을 이제 계속 그 아, 자리를 먹어가는 거예요. 영화 상영 영화 극장으로. 그러면은 자기 자본이 똑같이 들었을 때 극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보장되면서 위험 부담도 덜잖아요. 왜냐면 공연은 그 공연이 망하면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거의 파산하고 이제 날아가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극장을 구성했던 극장 자본을 구성했던 거는 그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선인이었고 그다음에 그중에 뭐 일본 자본이 좀 있긴 했었지만 강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초기에 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그 이후로 계속 발전했으면은 우리도 또 다른 어떤 거를 가졌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 기반을 일제가 이제 그 위생을 이제 초창기 극장이 정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위생을 단축하려면 얼마만큼 할 수 있었어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그걸 단속으로 해서 문을 닫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게 그 상업적으로 자기네가 그 그렇죠. 이권을 가지려고. 왜냐면은 그 여러분 종로 그쪽 쫙 극장이 있는데 그 도로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 상권을 먹어야지 자기네들이 문화예술이 있어야 또 사람이 모이고 뭐 사람이 모여야 장사도 되는데 그게 다 그 깡패들 종로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이권들이 예, 그 오늘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연구하시면서 가장 근래 관심 갖는 분야는 어떤 분야시죠? 제가 너무 잡다한 관심이 많아. 네, 잡다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 분위기하고 안 맞았는데 괜찮은데.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분위기 좋은데? 최근에 쓴 논문은 두 편이에요. 하나는 북한이 어떻게 서양음악을 받아들였나. 그러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그런데 북한 음악에 대해서 기회가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음악이 굉장히 그 내셔널리즘의 극단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북한이 받아들이는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런 논문 하나 썼고요. 되게 재밌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음악가가 살아남느냐. 그 굉장히 그건 내가 좀 봐야 그 쇼스타코비치 같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면 레이디 맥베드 그거의 프로토타입을 만든 그런 오페라를 만들었다가 이제 스탈린한테 엄청 욕을 먹고 저기 그 러시아에서는 발이 못 붙일 뻔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협상에 의해서 그 소련 사회에 정착을 하고 이제 작곡가 동맹에 이제 수장이 돼요.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놀라운 이제 음악가가 북한에서 어떻게 해석되나 이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소스타코비치 이름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교향곡 이름이 막 1917년 뭐 피인데 막 이래요. 그런 걸 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오세요. 정권에 음악가가 되려면 최소한 그런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충분히 만나야 되겠다. 시간도 길었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그 일본이 제도적으로 그 한국 음악을 그 통제하게 됐나. 국립국악원의 사례. 1921년에 비밀 문서가 만들어져요. 그게 국립국악원의 전신 이왕주 아학회. 이왕주 아학회 그때 꼴랑에서 56명에서 6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집단이었는데 그 집단은 그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비밀 문서가 나와요. 왜 비밀 문서였겠어요? 국악원 그 61명 연주 집단 하나를 하는데 비밀 문서를 그걸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총독돼서. 예, 총독부에서 이왕집과 총독부. 어차피 뭐 이제 일본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간단히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권력은 그 일제한테 있고 작은 집단이고 음악하는 집단인데 그거 하나 못 먹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조선 신궁을 짓고 신궁의 음악으로 가장 가까운. 근데 그게 비용 문제였던 거예요. 일본의 그 조선 신궁이 그 최상급 신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가 있잖아요. 격이 있잖아요. 관패대사격, 무수격. 그러니까 관패대사격이 국가격 이제 그 신사인데 그걸 조선시 경성에 지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격에 맞는 악사가 되려면 국내성 악사가 와야 되는데 얘네들 비용을
규모는 크지만 평소 때 관리는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이거 건물 관리 어떻게 하세요 하고 물어봤던 이유가 떼고 닦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명절 봤을 때 이렇게 콤나게 사진도 있어야 되는데 저기 대성변의 가운데 붙은 사진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아까 여쭤본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비용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 위해서 조선신공에서는 일본 거류민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식교에서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영업을 좀 하셔야지 저 사진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와중에 어떻게 광패제사교 그 제사에 국내에서 납부 그 음악가들을 데려오겠어요. 돈이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물로 이왕지 나왔고 거기도 왕실의 음악을 했고 어쨌거나 제도적으로는 일본 황실의 가족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조선 이왕지는. 그러니까 그 음악을 쓰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고종 그 국장 때 그거 뭐 선진동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국장 때 너무나도 황량한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일제식 의뢰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조선인들 들것이 하니까 3.1운동 때 너무 기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신궁에 그 고종의 음악을 쓴다는 게 또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길까. 그 고종의 기겁을 했군요. 고묘의가 끝날 때까지 이제 입다물고 기획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정해진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거기서 썼나요? 했어요. 그럼요. 21년에 제도를 이제 준비를 해서 23년에 22년에 이제 하나씩 조직이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26년에 써요. 그래 이왕기 아학대가 거기서 예, 연주를 가서 했어요. 22년에. 그러니까 궁중에 조선 궁궐에서 했던 음악을 그대로. 그렇죠. 저 일본 음악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조선의 궁중을 지켜줬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왕식 아학회에 있었던 노학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술로 일본의 어떤 학자가 와서 이거는 부정한 음악입니다 하고 해서 음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자기네 신궁에 쓰려고 더 큰 그림을 못 봤던 거죠. 그 악사들은 더 큰 어떤 그 의도나 그래서 그 음악가의 구술을 이제 연구할 때 쓰는 거는 그 어떤 팩트를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더 큰 그림이 있는지를 보고 그걸 해야지 단편적인 어떤 구술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연주하는 사람들의 구슬은 내가 연주를 할 수 있게 해준 것만 고마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회적인 현상에 그 대해서 음악가의 어떤 그 세계관에 따라서 그거는 언제든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그 당대의 음악가로서의 어떤 자의식을 갖고 음악을 하는 사람하고 내가 그냥 음악가로서 내가 굉장히 소시민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하고의 그 얘기는 좀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시작곡이 좀 말하는 게 달라요. 그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 하는 음악가로서의 반듯한 얘기를 내놓죠. 그러면 남산에 있었던 조선신궁 거기에서 네, 아까 96년부터 시작해요. 이왕기 학자가 가서 조선음악을 연주를 했다. 참 아이고. 그런 거를 지금 감추는구나 사실. 아니 감추지 않아요. 국립국악원의 뒷뜰에 가면은 네. 그 일제에 그 동원됐다는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 파마진 그 동산에서 써 있긴 한데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국음악과나 이런 데 배우면서 그냥 이왕기 아학부가 있었다 이 정도만 하지 그렇죠. 이왕기 아학대가 조선신궁에 진짜 여기에 구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구역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선신궁의 음악을 했다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지 잘 않는 몰랐던 부분. 근데 그게 강제동원이니까 그렇죠. 그 악사들의 어쨌든 간에.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굉장히 조밀하고 체계적으로 그걸 접근해요. 그래서 어떤 문화를 다루는 어떤 행정가들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가져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사실 요즘 그 행정가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목표한 걸 그런 역사를 잘 공부해야 또 앞으로 미래도 저희들이 제대로 잘 그 예술 행정을 펼쳐 나가지 않을까. 그 비슷한데요? 그거 배운 것 같아요. 마약 사범으로 몰아서 이렇게 정치권과 연예인들을 일망타진해서 뭐 이런 건 옛날 당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로 이야기를 오늘 밤새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화를 해놓으시겠어요? 되게 지금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예, 우리 권도희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하는 건 오늘 열변 서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입을 그냥 조금 풀어본 정도로 약하고요. 다음에 한번 모시고서 아까 선택기생에 대한 얘기와 건건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재밌고 오히려 지금 꼭지 잡아서 해야 될 별도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서로 가지고 조율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뵙는 날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권도희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역사 속에서 참 힘든 역사 속에서 우리 전통음악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선조들 그 중에서도 여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사회 그리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까지는 그걸 좀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더 참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권도희 박사님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